안녕하세요. 이번 GJHSI에서 국어 영역을 맡게 된 박수환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랑 이번 시간에 할 거는 모의고사 문제를 한번 푸는 것인데요. 제가 가져온 지문은 과학기술 지문입니다. 과학기술 지문은 저도 그렇지만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국어 영역에서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져온 지문은 2021년 11월 모의고사 28번에서 32번 문항인데요. 이거는 과학기술 지문이긴 하지만 난이도 자체는 사실 굉장히 쉬운 편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쉬운 지문을 가지고 과학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어떻게 지문을 읽고 또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국어 독서를 하는 데 있어서 제 개인적인 비법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방법들을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우선 저는 독해를 할 때 지문이 좀 길어지거나 어려워질수록 그 지문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문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지문에서 결과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소재를 가져왔는지,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설명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정말 쓸 수 있는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지문의 구조도를 만드는 건데요. 제가 칠판에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안 풀리는 문제나 잘 안 읽히는 그런 지문이 있으시다면은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눈에 이 지문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 보시면은 조금 더 그거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해에 있어서 기호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신만의 기호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저만의 기호가 몇 개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정말 글의 주제 같은 경우에는 억세를 해서 표시를 한다든지, 그리고 그 정의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이다. 그 정말 정확한 정의에는 물결 표시를 치다든지, 그리고 특징에는 물줄 표시를 치다든지, 수식어, 그러니까 수식을 해주는 그 부분에는 괄호를 쳐가지고 이렇게 영어에서 많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준다든지, 혹은 특징 2, 한 개 이상 많이 계시는 경우에는 특징 1, 특징 2, 특징 3 이런 식으로 해준다든지, 저는 이런 독해 기호를 제가 잘 독해를 하는데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만의 독해 기호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이 지문은 양존자 단층 촬영에 대한 지문입니다. 영어로는 PET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첫 번째 문단에 양존자 단층 촬영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몸속에 특정 물질을 주입하여 그 물질의 분포를 영상화하는 기술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긴 문장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래요? 인체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인체 정보 확인이 목적이 되겠죠. 목적. 그리고 특정 물질을 주입하여 그것을 확인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법이 되는 거겠죠. 이러한 방법으로 목적에 도달하려고 하더라라는 거.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물질의 분포를 영상화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거 역시 양존자 단층 촬영의 목적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목적이 왜 두 개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인체 정보 확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포괄적이고 되게 큰 범위의 목적이고, 이 물질 분포의 영상화는 양존자 단층 촬영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약간 좀 개별화되어 있고 특별하고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 분포를 영상화하고 싶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또 제시되는 개념이 바로 대사량이라는 개념입니다. 대사량 같은 경우에는 지문에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의는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의 몸속 세포가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총량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파악해야 될 것은 세포가 필요로 하는 총 에너지다. 이 정도로만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정상세포와 비정상세포는 계산에서 차이가 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PET는 지금에서 보면 뭘 쓴다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줄을 보면은, 마지막 줄 한 단계이죠. PET는 특정 물질과 비정상세포의 반응을 이용하여 이들의 분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정상세포와 정상세포라는 것에 계산하는 차이가 있구나. 잘은 모르겠지만 이 PET라는 것은 비정상세포를 이용하는구나. 까지만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비정상 세포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더 많은 정보를 준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만 파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면
뒤에 가서 또 추가적인 정보를 제시해 주겠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이게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를 알려주려고 합니다. 바로 방사성 추적자라는 개념을 설명해 주면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특정 물질을 주입하는 데 있어서 특정 물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사성 추적자를 주입해서 PET를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의는 방사성 동위 원소를 결합한 포도당 성분의 특정 물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목적은 뭐예요? 특정한 원소 혹은 물질의 이런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고 역시 첫 번째 목적이 특정 원소 알아내는 것, 두 번째 목적이 물질의 이런 양상을 파악하는 것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입된 방사성 추적자는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포도당을 유사하기 때문에 대사량이 높아서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비정상 세포의 다양성이다라고 지문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상 세포는 대사량이 높구나. 그래서 여기에 다양성이 됩니다. 이 내용은 이미 일문하면서 우리가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읽으시면서 시간을 좀 줄여나가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의 끝에 보면 그런데 세포 안으로 수된 방사성 추적자는 일반 포약과 달리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정 기간 동안 세포 안에 머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세포 안에 머무르게 된다는 거예요. 스테이를 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이 방사성 추적자라는 물질의 무엇이 특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문에서 각 문단이 어떤 걸 해석하는 건지, 목적을 설명하는 건지, 방법을 설명하는 건지, 특징을 설명하는 건지 이런 거를 잘 파악하고 읽다 보면은 조금 더 지문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래서 특징,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지 않고 세포 안에 남아있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방사성 추적자라는 것도 지금 주입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죠? 물질의 분포를 영상화하는 것이 이 PET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목적에 도달할 수 있을까? 주입까지 하는 걸 완료했는데 어떻게 주입시켜서 어떻게 이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질문을 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지문을 읽다 보면 그냥 한 방향으로 쭉 읽다 보면은 그 결과적으로 지문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첫 번째 문단에 돌아가서 글의 목적이나 글의 주제를 또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글의 목적인 목적, 뭘 말하고자 하는지, 뭘 설명하려고 하는지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물질 분포의 영상화가 되겠죠. 이제 세 번째 문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것이 어떻게 세포 안에 들어가서 뭔가를 좀 방출해서 물질 분포 영상화를 하는데 그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세 번째 문단에서는 세포 내에 축적된 방사성 추적자의 방사성 분해 원소는 분배되면서 양전자를 방출한대요. 이 양전자라는 것을 방출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양전자가 지금 무엇과 결합을 하는데요? 전자와 결합을 한다는 겁니다. 몸 속에 전자와 결합을 하면서 어떻게 된대요? 소멸이 된대요. 그런데 이렇게 소멸이 되면서 이때 두 입자의 질량이 에너지로 지금 바뀌고 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에너지가 지금 보면은 한 쌍의 감마선으로 방출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감마선이라는 것으로 지금 결과적으로 방출이 됩니다. 이렇게 들어온 양전자라는 것이 몸속의 전자와 결합해 소멸하면서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고 그 에너지가 감마선의 형태로 대신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마선은 어떻게 되는데요? 180도의 어떤 방향으로 방출이 된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 문단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감마선을 검출하는 내용에 대한 겁니다. 볼게요. 몸 밖으로 나오는 감마선은 PET 스캐너를 통해 검출되는데 PET 스캐너는 수많은 검출기가 검사 대상을 원형으로 둘러싸는 것이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과학기술 지문을 읽을 때 국어라는 것은 이게 글로 다시 시되기 때문에 글로써 이해가 하기 좀 어렵거나 뭔가 길거나 모호하거나 이러면은 그림을 통해서 이해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인문학 같은 분야에서는 좀 사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과학 같은 분야에서는 좀 사용하는 게 굉장히 유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수많은 검출기가 검사 대상을 원형 둘러싸고 있는 이 모양을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검사 대상이 되겠고 이게 지금 검출기 스캐너가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스캐너가 원형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180% 방출된 한 쌍의 감마선은 각각의 진행 가능에 있는 검출기에 도달하게 된다. 이때 한 쌍의 감마선이 도달한 검출기에 동시중 있는 지선을 동시 검출 연달선을 하는데 여기까지 내용이 좀 많았으니까 한번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지점이 대상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지점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점으로부터 180도 감마선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방출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방출이 되는데 이 방출된 선이 스캐너와 만나는 이 부분, 이 부분과 이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지금 되고, 그 다음에 이 검출기의 두 지점 여기와 여기를 잇는 이러한 두 직선이 무엇이다? 동시 검출 응답선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동시 검출 응답선이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감마선의 방출 지점은 동시 검출 응답선 위에 있다. 그 선에 어느 한 점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좀 당연한 겁니다. 뭐냐면은 방출 지점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80도 감마선을 방출해가지고 두 지점을 이렇게 구하고 두 지점을 직선으로 다시 이은 것이 뭐다? 동시 검출 응답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마선이 방출된 지점은 정상적인 경우라면은 이 동시 검출 응답선 위에 있는 것이 맞겠죠. 네, 이 내용을 바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라고 하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 쌍의 감마선이 각각의 검출기에 도달하는 시간에는 미세한 차이가 발생하는데 각각의 감마선이 지금 도달하는 시간에는 차이가 발생하는구나. 시간에 차이가 발생하는구나 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그 원인까지 친절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몸의 어느 지점에서 감마선이 방출되는지에 따라 결과적으로 검출기까지의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구조로 보시면은 지점에 따라 거리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이 원인이고 어떤 결과가 나오니까 검출기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의 차이가 납니다. 이게 결과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림으로 돌아가셔서 실제로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죠. 방출 지점에 따라 거리가 차이가 생기는데요. 이 스캐너까지 도달하는 거리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가 지금 검출하는 지점이었죠. 그런데 이 길이의 길이를 L1이라고 하고 이 길이를 제가 L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L1과 L2는 길이가 같습니까? 네, 길이가 같지 않죠. 바로 이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느 지점에서 방출되느냐에 따라서 스캐너까지 도달하는 거리가 달라져라. 거리가 달라지니까 자연스럽게 도달하는 그 시간도 달라지겠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문제를 푸는데 상당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섯 번째로 가보도록 할게요. 감마선이 PET 영상에 유효한 성분이 되기 위해서는 한 지점에서 방출된 한 쌍의 감마선이 PET 스캐너의 검출기로 동시에 도달해야 하는데 이를 동시계수라고 한다는 거예요. 네, 동시계수는 한 쌍의 감마선이 정상적으로 가서 스캐너에 지금 동시에 도달하는 그 경우를 동시계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쌍의 감마선이 완전히 동시에 도달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라는 부분에서 지금 기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동시계수, 그러니까 동시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랬던 것이죠? 사무단에서는 제시해 줬습니다. 지점에 따라서 스캐너 사이의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인이 이 기억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동시 도달하는 건 불가능한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시계수 시간폭이라는 것을 설정했다라는 겁니다. 동시계수 시간폭. 이게 무엇이다? 동시계수 인정할 수 있는 최대 시간폭이다. 그러니까 이 시간폭 안에만 들어오는 동시계수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유효한 시간표로 시간으로 간주한다라는 거. 유효한 상성분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인문학에서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그런데 공식계수 시간폭 내에 도달한 한 쌍의 감화성, 즉 공식계수 중에서도 PET 영상이 유효한 성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약간 특이한 경우. 공식계수 시간폭에 도달한다면 유효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공식계수 시간폭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유효하지 않은 경우가 지금 인문학에서 이렇게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그런 케이스가 바로 산란계수인데요. 산란계수는 정의를 읽어보면은 감화성이 주변의 물질과 상호작용을 진행 방향이 이렇게 바뀌면서 검출기에 도달하는 시간의 변화가 생겼으나 공식계수 시간폭 안에 검출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 쌍의 감화성이 방출이 되는데 어떤 요인에 의해서 시간 방향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도달하는 시간은 어찌저찌 해서 공식계수 시간폭에 맞춰주는 겁니다. 이 경우가 바로 산란계수의 경우이고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 유효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랜덤 계수인데요. 정의 읽어보면은 다른 지점에서 방출된 한 개의 감마선과 공식계수 시간폭 내에 도달하는 겁니다. 다른 지점의 감마선과 지금 도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지점이 있고 이 지점이 있어요. 감마선 동시에 방출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스캐너에서는 여기 하나 찍히고 여기 하나 찍히고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이게 동시에 시간도 안에 도달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서로 다른 두 지점에서 이렇게 쏘는 감마선을 가는 거기 때문에 공식계수 시간폭 안에 있더라도 유효한 성분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만약에 보시면 결과적으로 한 쌍의 감마선이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공식계수 시간폭 내에 도달하는 이 참계수만이 유효한 영상 성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유효하지 않은 성분이 되는 것이고 참계수 우리가는 정상적인 경우만이 유효한 영상 성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따라서 PET 영상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 산란계수와 랜덤계수의 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식계수 시간폭을 적절히 설정하자. 공식계수 시간폭을 적절히 설정하자라고 하면서 이 문제가 됩니다. 네, 이제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28번 문제인데요. 이거는 내용과 위클의 내용을 일치하지 않는 거. 바로 내용 일치. 사실은 여기서는 아닌 것이니까. 불일치로 되겠죠. 내용 불일치 문제인데, 이거는 그 실시간으로 풀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지문 읽으시면서 바로바로 각 문단 끝날 때마다 해당하는 내용을 옳은지 틀린지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정답의 근거를 써서 따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거를 참고해서 정확한 정답의 근거 위치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한번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지문 분석한 바탕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ET는 특정 물질과 비정상세포의 반응을 이용한다. 우리 정상세포 아니고 비정상세포 이용하는 거 맞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사실 맞고요. 이번 선지 PET에서 동시 검출을 나서는 직선의 형태로 표현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직선의 형태였잖아요. 이 그림 기억나시나요? 네. 여기가 지점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것이 동시 검출은 선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3번입니다. PET 스캐너는 감마선을 방출하여 PET 영상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는데 PET 스캐너라는 거는 뭐였습니까? 문단에 보시면은 PET 스캐너가 정확한 정의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사문단에 정확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감마선을 방출하는 것이 아니었죠. 감마선을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 검출하는 것이 PET 스캐너의 정의였기 때문에 이 설명이 틀린 설명이 되고 적절하지 않는 걸 고르는 거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은 PET는 인체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영상화 기술이다. 이것도 아마 1문단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그렇죠? 인체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큰 목적, 그리고 영상화 기술이다. 좀 더 구체적인 목적.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PET 스캐너는 수많은 검출기로 이루어진 원형 구조이다. 그렇죠? 원형 구조라는 거 우리 그림 그리면서 파악했죠. 그렇기 때문에 5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성 추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역시 라이브로 풀 수 있습니다.
방사선 추적자가 나온 부분에서 그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잘 꼼꼼히 읽어가시면서 그때 풀면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그냥 빠르게 한번 우리가 아는 내용을 바탕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방사성 추적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1번 비정상 세포내에 다량으로 흡수되어 축적된다. 이거 맞는 내용이죠. 비정상 세포내에 흡수가 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옳은 내용. 2번 세포의 대사량을 평소보다 높이기 위해 사용된다. 이게 틀렸죠. 왜 틀렸습니까? 세포의 대사량을 평소보다 높이기 위해 이게 목적이었어요? 아니었잖아요. 이 비정상 세포라는 것의 대사량이 높은 것은 맞았어요. 그러나 이것을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이 방사성 추적자를 사용한다? 이거는 아니죠. 그냥 PET 기술에서 특정 물질을 주입해가지고 어떤 영상 정보를 얻기 위해서 주입한 것이었지. 대사량을 높이는 내용은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3번은 일반 프로ton과 유사하지만 에너지 원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이거 그 특징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했었죠. 에너지 원으로 사용되지 않고 축적된다. 4번입니다. 특정 물질의 이동 양상을 밝히기 위해 사용되는 화합물이다. 네, 이 목적에 아마 그 두 번째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정 물질의 이동 양상을 밝히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 맞습니다. 5번 양전자를 방출하며 붕괴되는 방사성 동위 원소가 결합된 물질이다. 이거 역시 정의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 맞는 내용, 방사성 동위 원소 맞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9번의 답은 2번이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다음 문제는 기억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의 내용이 뭐였죠? 네, 그걸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기억의 이유는 기억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한 쌍의 감마선이 완전히 동시에 도달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도달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바로 기억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를 추론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사실 이 문단에서 같은 시간에 도달할 수 없는 이유를 제시를 해줬습니다. 왜 그랬죠? 바로 거리의 차, 그 위치에 따른 거리의 차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여기에서 감마선을 쏜다고 했을 때 L1, L2가 다르다라는 것이 확인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론한 내용인데 사실상 문단에 그 제시가 돼 있었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1번 방출된 감마선이 180도 방향으로 진행하기 때문이다. 180도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과 같은 시간에 도달하지 않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2번 양전자와 전자의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양전자와 전자의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면서 감마선을 방출했는데 이게 기억의 이유가 될 수는 없겠죠. 3번 한 쌍의 감마선이 동시에 검출기에 도달하면 동시계수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거 역시 맞는 내용이긴 합니다. 지문에 제시되어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나 기억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과관계가 파악이 중요했던 것이고 이 문장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했던 겁니다. 4번 한 쌍의 감마선 중 하나의 감마선만이 PET 영상에 유용한 성분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 쌍의 감마선 중 하나의 감마선만이 PET 영상에 유효한 성분이 되기 때문이다. 이거는 사실 틀린 내용이에요. 아예 애초에. 두 개 다 지금 도달을 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참 개주다. 이러면서 우리가 영상 정보를 유용한 것으로 분석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 틀렸고요. 5번은 보시면 감마선 방출 시점에 따라 두 감마선이 검출기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맞죠? 이동하는 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이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0번의 답은 5번이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네, 36번 문제입니다. 보기 적용하는 문제였고요. 3문짜리 문제였습니다. 역시 오답률 역시 굉장히 높았던 문제인데 사실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파악했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보기에서 A, B, C의 경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PET 스캐너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중간에 있는 친구가 대상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A의 경우를 보시면요, 대상에서 지금 감마선이 180도로 잘 방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쵸? 180도 이상 방출되고 있고 뭐 방해받는 것도 없고 두 개가 동시에 뭐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검출되는 경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A는 우리가 원했던 바로 참계수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쵸? B는 볼게요. B는 대상에서 지금 감마선이 이렇게 방출이 되어 있는데 이 친구가 가다가 이렇게 꺾이신 거 보입니까? 그쵸? 꺾여가지고 지금 도달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B, 산란계수였습니다. 그 정의에 입각해서 보시면 산란계수였습니다.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개의 지점에서 두 개의 감마선이 각각 나가고 있었는데 검출이 여기에서는 이 감마선에서 되고 여기에서는 이 감마선에서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다른 위치에서 발사된 감마선이 검출된 것이죠. 따라서 C는 랜덤 계수였습니다. 랜덤 계수. 이렇게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의 그 시간차인데요. 보시면은 뭐 A는 5나노세컨드, B는 7나노세컨드, 그 다음에 C는 10나노세컨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 계수 시간폭은 지금 12나노세컨드로 설정을 해놨대요. 그렇죠? 1번 문제 보시면요. A의 경우 한 쌍의 감마선이 주변 물질과 상관없이 도달했다면 참계수라고 할 수 있겠군입니다. 한 쌍의 감마선이 주변 물질과 상관없이 도달을 했죠. 그리고 뭐 이렇게 가정을 하더라도 참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설명이 됩니다. 그죠? 네. 그리고 2번인데요. B의 경우 한 감마선의 진행 방향이 바뀌었지만 동시 계수 시간폭 내에 도달하였다고 할 수 있겠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B의 경우 한 감마선의 진행 방향이 바뀌었지만 이거는 맞죠? 보시면 진행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동시 계수 시간폭 내에 도달하였느냐? 이거를 보시면 되죠. 7나노세컨드였습니다. 근데 동시 계수 시간폭이 12나노세컨드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시 계수 시간폭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맞는 설명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C의 경우 PET 영상에 유효한 성분이 될 수 없는 랜덤 계수라고 할 수 있겠군이라 되어 있는데, 네, C는 랜덤 계수 맞았고, 랜덤 계수는 그 PET 영상에 유효한 성분이 될 수 없다 그랬죠. 뭐 정리해보면 산란 계수로 유효한 성분이 될 수 없고요. 유효한 성분이 될 수 있는 것은 참 계수만 유효한 성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도 맞습니다. 4번입니다. A와 B의 경우 동시 계수 시간폭이 8나노세컨드였다면 산란 계수는 검출되지 않았겠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A와 B가 지금 이 동시 계수 시간폭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동시 계수 시간폭이 지금 현재는 12나노세컨드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8나노세컨드였으면 검출되지 않았겠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런데 A랑 B 둘 다 보시면 A는 5고요, B는 7입니다. 8으로 줄인다고 하더라도 5와 7은 둘 다 8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출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검출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은 틀린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5번인데요. B와 C의 경우 실제 감마선의 방출 지점이 동시 응답선 위에 존재하지 않겠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B와 C의 경우 실제 감마선의 방출 지점이 동시 검출 응답선 위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동시 검출 응답선이라는 경우도 뭐였죠? 그 두 개의 지점을 맞은 두 개의 지점을 직선으로 이어있는 거 이것과 예를 들어서 이거와 이렇게 되는 친구들 이것이 동시 검출 응답선이었습니다. 그런데 B와 C의 경우는 정상적인 경우가 아니라 이러한 산란계수, 랜덤계수의 경우였으므로 동시 검출 응답선을 그어보시면 실제로 방출되었던 지점이 그 위에 있지 않다는 거. C도 마찬가지로 방출되었던 지점은 여기인데 응답선이 이렇게 그어진다는 거. 그렇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 역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로 한번 가볼 텐데요. 마지막 문제는 어휘 문제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휘 문제를 지문을 읽기 전에 풉니다. 지문을 읽기 전에 푸는데 어떻게 푸냐 하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것을 대입을 해서 풉니다. 대입을 해서 문단 안에 대입을 해서 그 지문에 그러니까 선지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이
지문에 대입했을 때 말이 되거나 뭐 의미가 어색하지 않으면 그냥 맞다고 판단하시는 거고, 의미가 달라지거나 좀 어색해지면 틀리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